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이번엔 4차 시가 됐습니다. 4차 시 쿠션 왕조 시대의 불교가 널리 퍼지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쿠션 왕조 시대에 불교가 어떻게 널리 퍼지게 되었었는지에 대한 내용하고 이후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 지역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등장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5번에 보면은 5페이지에 보면 쿠시안 왕조 시대에 불교가 널리 퍼지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자, 쿠시안 왕조의 성립에서는 기원전 2세기에 마우리아 왕조가 이제 점차 멸망하고 또 그 위에 국가들이 분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 쿠시안족의 경우에는 이쪽은 이제 유럽이에요. 이쪽은 이 위쪽이 유럽이고 여기가 이제 중동 지방,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인도입니다. 인더스강, 겐지스강, 그 다음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세계 최초의 문명이 등장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때 당시에 쿠시안족은 이쪽 근처를, 이 북쪽 근처를 떠돌아다니고 있었던 하나의 뭐라고 할까, 그 유목민족에 해당되는 건 사람들이었어요. 그 떠돌아다니는 건 민족이라고 볼 수 있었었죠. 그런데 그들이 이때 당시에 기원전 2세기에 마우리아 왕조가 멸망하고 나서 이들이 분열하고 나서 나중에는 그들의 일부가 바로 서북부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인도의 서북부 지역으로 오게 되면서 점차 영향력을 이제 확산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빈칸에 첫 번째 들어갈 말은 쿠시안족이 1세기 중엽 인도 서북부를 통일 밑줄 쳐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쿠시안족은 최고의 전성기를 어느 왕 때 구가를 하게 되냐면 카니슈카 왕이라고 하는 왕 때 구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성기에서는 별표 두 개, 카니슈카 왕 때 간다라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 어딘가 이제 간다라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나요? 바로 간다라라고 하는 건 지역에서 이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중국이니까 이쪽이 이제 중앙아시아에 해당되는 곳인데 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점차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영역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프린트 5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바로 이제 그림과 같이 최고 영역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이런 식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대략적으로 쿠시안 왕조에 해당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딱 본다고 하면은 당시에는 여러분 아직 안 배웠지만은 이쪽 지역에는 유럽 전체를 제패했었던 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중국 지역이 있었었죠. 근데 이게 딱 가운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쪽을 서로 중간에서 중개하는 일종의 중개무역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간다라를 중심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 간다라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까지 확장.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로마에서 중국까지 이르는 중개무역. 자, 중개무역 적어주세요. 자, 중개무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쿠시안족은 인도 지역까지 대략적 영역을 확장해 나갔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인도 지역에서 유행했었던 불교에 굉장히 이제 심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왔을 때에 불교가 좀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바로 기존에 개인의 해탈을 중요시했던 것을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개인의 해탈을 중요시 여겼었던 불교, 이것을 바로 그쵸? 상좌부 불교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다른 말로는 작은 수레다 라고 해가지고서 소승불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쯤에는 이때 당시에 개인의 해탈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자신의 그걸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해탈을 위해서 스스로 이제 수행을 하는 이른바 대승불교라고 하는 그런 불교가 이때 당시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불경결집, 무슨 말이냐, 불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화라든가 이야기 같은 것을 전부 다 모아서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불경결집을 통해서 대승불교를 성립시킵니다. 자, 대승불교를 성립시키고, 그 다음에 승려들 당시에 중앙아시아와 티베트 그리고 중국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이 중국으로 파견하는 과정 중에서 이쪽에 이제 한제국이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제국은 이 후시안 왕조에서부터 대승불교를 수용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와 티베트, 중국을 파견했었습니다. 자, 별표 2개 쳐주세요. 이제 대승불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대승불교는 바로 동그라미 1번 개인보다는 많은 사람, 이른바 이제 중생, 이게 많은 사람인데 솔직히 말하면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그 생명체들, 현재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보냐면 중생이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1번 개인보다는 많은 사람, 중생의 구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거 아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봤을 때 불교의 창시자는 고타마 시타르타, 바로 석가모니죠. 근데 바로 이 석가모니는 신일까요? 아니면은 깨달음을 얻은 인간일까요? 정답은 깨달음을 얻은 인간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부처라고 하는 말 자체는 원래 깨달은 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는 석가모니이기도 하지만 석가모니가 아닌 사람들도 전부 다 부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깨달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대승불교는 약간 좀 민간 신앙적인 부분도 같이 수용하는 과정 중에서 바로 이 부처를 신으로 이때 당시에 격상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불교에서는 부처를 신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부처를 신격화. 자, 이렇게 하고 동그라미 3번 바로 비단길, 실크로드라고도 하죠. 비단길을 통해, 빈칸에 적겠습니다. 비단길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중국, 한국, 일본의 대승불교가 전파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럼 불교 하면은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상징물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탑, 그런 거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불상, 그 다음에 절, 탑, 얘기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원래 불교는 부처를 신격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대승불교긴 그렇지만은 정작 이제 부처를 의미하는 것은 그다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불교를 상징하는 것은 뭘 봤었냐면 바로 부처님의 발자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레바퀴, 윤회 사상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수레바퀴를 의미하거나, 혹은 부처님이 태어나시거나 혹은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던 주변에 있었던 나무가 바로 보리수 나무였기 때문에 보리수 나무 등으로 이것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화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인민족이 들어옵니다. 그 인민족은 바로 누구냐? 바로 유럽의 이때 당시에 최고의 정복왕, 바로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알렉산드로스. 자, 알렉산드로스 왕이 당시에 마우리아 왕조 이전에 여기까지 쳐들어왔었죠. 근데 실제로 알렉산드로스 왕은 금방 죽지만 이 지역에 정착했던 그리스인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인들이 알렉산드로스 왕이 이제 그리스 왕이었으니까 바로 알렉산드로스가 이끌고 왔던 군대가 그리스인이었겠죠. 알렉산드로스가 데려왔던 그리스인들은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다음에 저 자리에서 정착하는 경우가 꽤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당시에 자기들의 신들을 열심히 숭배를 했는데 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신의 형상을 인간의 모습으로 열심히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이 지역에 정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있었던 신을 믿게 되는 그리스인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바로 신이라 볼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부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그리스인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자신들이 모시는 그런 신을 바로 자기가 직접 모시면서 경배를 하고 싶은데 근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이 보이지 않는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이 부처님을 실제로 불상의 형태로 만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굉장히 많은 불교 사원을 가면 불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불상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불상에는 얼굴 자세히 보면 분명히 사람 머리는 이렇게 밋밋하잖아요. 밋밋한데 근데 자세히 얼굴을 보면은 여기가 뭔가 볼떡볼떡 튀어나왔어요. 불상에 뭐가 볼떡볼떡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불상은 뭘 하고 있냐면 가부좌를 펴서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옷의 모양이 굉장히 좀 헐벗고 계세요. 그렇죠? 뭔가 이게 무슨 이런 걸 막 이제 무슨 옷 천조가리 같은 거 큰 걸 그냥 옷에다 메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것은 사실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바로 이때 당시 그리스인들이 불교를 믿는 과정 중에서 바로 신의 모습, 신이라고 생각했었던 부처를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그걸 경배하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바로 인간의 모습을 뭘로 생각했었냐면 그리스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불상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띠게 된 겁니다. 그걸 이제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 불상의 머리에 볼떡볼떡 튀어나온 것은 사실은 그리스인들이 상당수가 전부 다 곱슬머리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상의 머리의 모습을 그렇게 곱슬머리의 형태를 띄어가지고서 만들어 놨던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었던 동아시아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불상을 만드는 제작자들이 그냥 뿔떡뿔떡 튀어나온 모습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바로 불상이 이렇게 입고 있는 그런 옷의 모습. 그 옷의 모습은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알죠? 소크라테스라든가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 그리스 철학자들이 보통 입고 다니는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그런 형태의 옷을 바로 불상에다가 입힌 겁니다. 그걸 본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부처님의 그런 입으신 옷의 형태가 바로 그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불상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간다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많이 유행을 했고 이 유행했던 그런 불상을 만드는 기술이 이단길을 통해 가지고서 중국과 한반도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불교 미술도 같이 전파가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간다라 지역에서의 미술이 동아시아 지역까지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나와 있는 바로 이제 그 예시 사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다라 미술 별표 2개 쳐주세요.
초기에는 부처를 발자국과 수레바퀴나 혹은 보리수 나무 등을 표현했었었는데,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이후에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 즉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사실은 이 지역을 다 정복을 했었었는데, 이 지역에 정착을 내렸었던 세계화가 된 그리스 문화를 일컬어서 우리는 헬레니즘 문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헬레니즘 문화가 정착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것이 또 불상에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밑줄 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이후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 밑줄.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부처를 빈칸에 적겠습니다. 부처를 불상으로 표현. 그러면서 이것은 대승불교의 확산과 더불어서 활발하게 제작이 되었고, 이것은 또 밑줄 치겠습니다. 대승불교와 함께 중국과 우리나라에 전파되어 불상 제작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밑에 나와 있는 자료실을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상저부 불교 혹은 소승불교와 그 다음에 대승불교의 차이점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드디어 프린트 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한번 페르시아의 발전과 조로아스터교의 성립, 교과서는 194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194페이지에 해당이 돼요. 자, 이제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혹시 그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세계 4대 문명에서 바로 최초로 등장했던 문명이 어딜까요? 세계 4대 문명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중국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이 네 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 중에서 세계 최초가 바로 어디냐? 거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바로 여기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흘러가는데, 이 두 개의 강 주변에서 이제 등장했었던 그런 문명으로서 이 지역에 바로 흙의 기름짐이 굉장히 뛰어났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들이 되게 많이 성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초에서는 수메르라든가 아카드와 같은 그런 국가들이 등장들을 하게 됐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기억날까요? 바로 함무라비 왕. 이 함무라비 왕이 통치했었던 나라, 바로 바빌로니아 왕국이 이 지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바빌로니아 왕국이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을 때, 그때의 국가는 잘 되는 줄 알았었으나 나중에 이 지역에 뭐가 쳐들어오게 됐냐면 바로 철기, 즉 이 시대까지만 해도 청동기였거든요. 근데 철기를 바로 가지고서 적들과 싸움을 벌이게 되는 그런 민족이 이 지역으로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유목민족이었었던 약간은 좀 수수께끼 민족 중에 하나인 바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때 당시에 이 중앙아시아 지역, 서아시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바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아시리아 별표 하나 쳐주세요. 동감 1번 들어갈 말은 바로 아시리아가 바로 내세워가지고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데 썼었던 무기의 그 재료가 무엇이냐? 바로 철입니다. 그래서 철제 무기, 이 철제 무기를 앞장세워서 청동기를 무장했었던, 왜? 청동기가 철기보다 훨씬 더 무르니까 바로 철제 무기를 앞장세워서 최초로 빈칸을 적겠습니다. 서아시아 동감 2번입니다. 최초로 서아시아 통일. 자,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정복했습니다. 열심히 정복을 해가지고서 드디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통일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은 익숙했지만 그들을 통치하는 기술이 굉장히 모자랐던 겁니다. 그들은 이때 당시에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했었냐면 만약에 자기들의 통치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진압한 다음에 그 성문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자기들을 이제 그 자기들에게 대항했었던 그런 세력들의 그런 사람들의 그 시신들을 성문 밖에다 즐비하게 널어놓거나 걸어서 놓고 그리고서 너희들이 반항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포갑적인 정치를 펼치게 됐었어요. 근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냐면 공포에 사람들이 익숙해진 겁니다. 공포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공포를 그냥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 근데 나중에는 똑같은 공포가 계속해서 이제 주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느냐, 공포가 더 이상 공포가 아니고 그냥 일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리아는 바로 이들을 더 강한 공포로 이제 제압을 하기 위해서 가혹한 통치를 더 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도 약발이 그다지 많이 먹히지 않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떤 게 벌어졌느냐? 이때 당시에 이 아시리아는 그 가혹한 통치를 계속 하다가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지배했었던 민족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고 분열이 되게 됩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가혹한 통치로 반란, 여러 나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아시리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뒤를 이어서 이번에 뭐가 등장하게 되느냐, 바로 2번 아케메네스 왕조. 이건 참 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단하게 그냥 옛날 페르시아 이렇게 생각해도 될 거예요. 바로 옛날 페르시아, 별표 2개 반, 이 나라가 좀 중요합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기원전 6세기 경쯤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때 당시에 서아시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을 다 이제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아시아 지역이면 여기에 이쪽 지역을 다 장악을 하고, 물론 이제 여기까지도 쿠시아나도 이때 당시에 없었으니까 이 지역까지도 전부 장악한 다음에 심지어 이쪽이 이집트인데,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인데 이쪽 지역까지도 다 장악해서 바로 대략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지역까지도 다 이 페르시아가 먹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페르시아 영토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교과서에 프린트에 나와 있기도 하고, 역시 교과서에 이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참조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재통일에서는 동그라미 1번 서아시아와 이집트에서부터 빈칸에 적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강의 이름이 뭐죠? 이 강의 이름? 여러분들 바로 그쵸, 인더스강. 인더스 문명이 등장했던 인더스강. 자, 인더스강까지를 이때 당시에 바로 이 페르시아가 장악을 했고, 장악을 하는 그건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서아시아와 이집트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대제국 건설.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들 기억하는 그 세계 3대 문명 있죠? 세계 4대 문명. 이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3개가 전부 다 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았던 겁니다. 중국 문명 빼고. 봐봐요.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거 전부 다를 다 페르시아가 장악한 거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게.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많은 지역을 통치하다 보면은 문제는 많은 민족들을 통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근데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통치하다 보면 예전에 아시리아가 당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겠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아케메네스 왕조는 전에 있었던 아시리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단지 복종을 표시하기만 한다면, 여기서 복종의 전제는 바로 무엇이냐? 세금을 바치고 복종하고 법은 아니고, 자, 세금을 바치고 복종한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명령, 요것만 들으면, 그러면 그 지역 고유의 법과 종교 및 언어까지도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게 충성한다고 말만 해라. 그럼 니네들 마음대로 살게 다 그냥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는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나라가 정복됐는데 사는 게 자치권, 자율권 이런 것이 옛날하고 다를 바가 없어. 어떤 경우에는 더 자유로워요. 이러다 보니까는 바로 이 많은 국가들이 페르시아의 통치에 많은 거부감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이때 당시에 바로 뭘 했었냐면, 세금을 바치고 복종하면 법과 종교 및 언어 인정, 이 정책을 일컬어서 우리는 무슨 정책이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관용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빈칸을 적겠습니다. 관용.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제목에도 나와 있죠. 바로 이때 당시에 뭘 하게 됐었냐면, 이 조로아스터교, 빈칸을 적겠습니다. 조로아스터교. 이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를 숭배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자기네 백성들에게 이것을 강제하진 않았지만, 그렇지만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었던 주된 세력들은 당시에 이 조로아스터교를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별표 2개 쳐주기 바랍니다. 전성기 때는 뭐 몇몇의 전성기가 따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다리우스 1세를 이제 생각을 해주세요. 별표 2개. 1번 전국 20여 개 주에 빈칸을 적겠습니다. 총독, 그 지역의 최고 감독관이라 볼 수 있겠죠. 지방관과 같은 그런 존재라 볼 수 있는데, 전국을 20여 개의 주로 나누고 여기에 이 지역으로 총독을 파견하게 됩니다. 20여 개의 주로 나누어가지고 총독을 파견했으니까, 이 총독은 지금 따지면 우리나라 따지면 굳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도지사 정도에 해당된다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바로 이 총독이 그 지역에 가가지고서,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지사를 선거에서 뽑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이 총독, 도지사에 해당되는 이 총독은 국가의 왕이 직접 임명해 주는 겁니다.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의 최고의 모든 권력들이 총독을 통해 가지고서 왕으로 집중되는 그런 중앙집권적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곳이 수시로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여러 곳에다가 바로 이 이른바 도로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연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었던 이 페르시아의 도로를 일컬어서 우리는 왕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길.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근데 여러분 보다 보면 거기에 자세히 보면은 왕의 길이 보이죠? 프린트에 왕의 길이 보이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 수도 수사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사르디스라고 하는 곳까지 명령을, 어떤 사람한테 딱 명령을 내려서 어느 지역에 누구누구에게 이런 명령을 전해라 라고 전령을 파견해요. 하루 만에 금방 갈 수가 있을까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란 말입니다. 때문에 당시에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즉, 이 길다란 길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반나절이나 뭐 하루 정도, 이 정도의 간격을 두고서 이른바 역참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합니다. 이 역참은 이 길을 통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가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국가가 운영해요. 그래서 거기 예를 들면
수서에서 말 타고 간 사람이 한 하루 동안 열심히 달렸다가 이제 쉴 때쯤에 역참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역참에서는 바로 그 여행자가 타고 온 말을 그 말을 바꿔서 다른 말로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바로 이제 해가 지면은 뭐 하룻밤 쉬게 한다든가 와 같은 그런 편의시설 같은 것을 마련해 놓는 그런 이제 정부의 기관을 이때 당시에 여기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 역참제는 나중에 전 세계에서 되게 많이 쓰이게 됩니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감찰관을 파견합니다. 이른바 각 지역에 왕의 귀, 왕의 눈과 같은 감찰관을 파견해서, 총독도 각 지역에서는 작은 왕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들이 이때 당시에 정부에 대해서 몰래 반란을 꾸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감시하기 위해서 이른바 바로 왕의 귀라든가 왕의 눈과 같은 감찰관을 파견해서 그들이 딴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게 했던 것입니다. 동그라미 5번. 바로 각 지역에 군대를 주둔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6번. 그리고 자기가 통치했던 그런 지역의 도량형이 뭔지 진시황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설명했었죠. 이 도량형을 전부 다 통일합니다. 뭐 길이라든가 부피라든가 무게 같은 것에 기준점이 되는 그런 양을 이때 당시에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그 양을 한 가지로 통일하게 됩니다. 많은 나라에서 전부 다 이 금과 은을 같이 있는 걸 여겼기 때문에 이 금과 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화폐까지 발행을 하게 되죠. 당연히 화폐가 발행하게 되니까. 근데 화폐가 왜 발행하게 되냐면, 이 넓은 지역을 정말 통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 지역에서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뭐 현물 화폐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나라의 화폐라든가 이런 거 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자체적인 화폐를 발행해서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는 이걸로서만 이제 그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공업이 더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최후에 가서는 이들은 어디까지 쳐들어갔었냐면, 이쪽에 여기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러 튀어나온 곳인데, 여기 이쪽 옆쪽으로 바로 그리스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가 있는 지역까지도 이때 당시에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9번 그리스 침공. 이 그리스 침공과 관련된 얘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 침공. 하지만 이들은 좀 허무하게 망합니다. 바로 멸망에서는 기원전 4세기 이후 빈칸이 됐겠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죠. 최고의 정복자.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침입으로 결과적으로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 넓은 땅들이 전부 다가 알렉산드로스 왕의 지배를 받게 됐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알렉산드로스 왕이 죽은 다음에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이 돼요. 그러다가 이 중간에 바로 옛날에 페르시아만큼은 아니었었지만은 이 지역을 통틀어 가지고서 이른바 뭐가 만들어지게 됐었냐면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등장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도, 빈칸이 됐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도에 이르는 지역 통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개무역. 이 중개무역으로 이제 번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왜? 바로 여기 있는 이 파르티아는 중간에 이제 쿠샤나 왕조도 있었겠지만, 쿠샤나 왕조가 이때 당시에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파르티아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가 로마고, 그 다음에 이쪽에가 중국이고 하다 보니까 이 두 개의 나라 사이에 있다 보니까는 이 당시 파르티아가 바로 그 사이에서 서로 간에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중개를 해주는 중개무역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돈을 많이 벌게 됐던 거죠. 그렇지만은 이들은 나중에 이 서양 쪽, 바로 지중해 쪽, 서양 쪽에 있는 이 지역을 나중에 장악을 하게 되는 로마와의 대결에서 점차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동그라미 3번 빈칸을 적겠습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 밑에 쓰여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번에 그러면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그럼 어떤 나라였었느냐? 별표 2개 쳐주세요. 파악하는 별표 치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 먼저 이들은 이름이 페르시아잖아요. 이름이 페르시아다 보니까 이들은 비록 왕조는 다르긴 하지만 옛날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때문에 이들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부흥을 내세우면서 건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까지 먹지는 못하지만 글쎄요, 대략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당시에 동로마 제국까지는 가지 못하지만은 한 이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 쿠션 왕조가 있는 이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까지도 이때 당시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장악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그라미 1번. 이란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대제국 건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서로는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는 비잔티움 제국과 같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면서 동쪽으로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을 쿠시안 왕조까지 아예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쿠시안 왕조 멸망. 동그라미 3번.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바로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힘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동그라미 5번은 역시 이들도 중개무역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 아시아 지역의 사이에서 이들을 서로 중개하면서 돈을 벌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6번 조로아스터교. 이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것을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는 이것을 국교화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는 아예 나라의 종교로서 국교화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6번 바로 조로아스터교 국교화.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갔던 이 페르시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 근데 나중에 가서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7세기 중반에 갑작스럽게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왔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던 갑작스럽게 등장했던 민족, 바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보겠습니다. 7페이지. 페르시아 다양한 문화를 통합하다. 1번 페르시아에서 국제적인 문화가 발전하다. 2번 조라스터교가 서아시아로 퍼져나가다를 보면 다음과 같은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교과서는 바로 196, 197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먼저 본다고 한다면 1번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문화는 동그라미 1번, 역시 아까 전에 내가 설명했었던 바로 관용정책 적어주세요. 동그라미 1번. 이 관용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합니다. 즉 자기가 통치했었던 그런 나라 민족들의 문화들을 전부 다 수용한 다음에 이것을 하나 거대하게 통합을 합니다. 물론 주가 됐었던 그런 문화는 페르시아 고유의 문화라 볼 수 있겠지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화를 전부 다 커다랗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행정 수도였었던 수사 이외에 바로 왕궁을 따로 설치해요. 행정의 수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전부 다 처리하는 곳은 수사라고 하는 곳에서 전부 처리를 했는데, 이거 말고 실제 왕궁이 있었던 곳은 따로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수도를 독특하게 또 하나 더 건설을 합니다. 페르세폴리스의 유적은 오른쪽 사진에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금속공예가 되게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넣으려고 했는데 못 넣게 돼서 여러분들 프린트 교과서 196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바로 이 페르시아의 금속 공예 물품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이 순금으로 만든 검이라든가 이런 순금으로 만든 뿔잔 되게 비싸 보이죠? 굉장히. 자,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모르겠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대표적인
문자가 있습니다. 이 문자가 뭘까요? 기억날까요? 그 문자 바로 쐐기 문자입니다. 근데 이 쐐기 문자를 이때 당시에 이들이 계속해서 이 쐐기 문자를 좀 더 발전시킨 그런 형태의 페르시아만의 문자를 이때 당시에 이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빈칸에 적혔습니다. 페르시아 문자 사용. 동그라미 2번. 사사왕조 페르시아의 문화에서는 동서교역로에 위치하여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중개무역.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서는 건축 및 공예가 이때 당시에 굉장히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은그릇과 유리그릇 같은 것이 많이 제작이 됐었던 것이죠. 이런 그 은그릇과 금그릇 뭐 이런 것들은 일부는 너무 유행을 많이 해가지고서 나중에 동아시아까지도 흘러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그 기술로는 절대 만들 수 없었던 유리병 같은 것이 신라의 고분에서 신라 무덤에서 나타난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것의 원산지가 알고 봤더니 바로 이 페르시아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건축 및 공예, 은그릇, 유리그릇, 그리고 제작 같은 것이 이때 당시에 발달하게 됐었고, 동그라미 3번. 그리고 이들은 이후에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당연히 뭐 나라가 있었으니까 주변의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당연하겠죠. 주변의 여러 개의 나라와 특히 이슬람 문화에 영향을 주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1개 반 쳐주세요. 조로아스터교의 확산. 이 조로아스터교는 무엇이냐? 이 조로아스터교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시아의 그때 당시의 예언자 중에 한 명이었던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창시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보면 아케메네스 왕조 때 이를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왕이 이 조로아스터교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나타난 다음에 조로아스터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국가의 응집력을 키워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동그라미 2번은 바로 사산왕조 페르시아 때 국교화를 벌이게 됩니다. 그건 아까 전에도 설명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특징에서는, 특징이 조금 중요한데, 이들 되게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종교들의 그 여러 가지 이론들 같은 것이 많이 이 속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들은 바로 선의 신과 악의 신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악의 신 선생님이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선의 신의 이름이 바로 아우라 마지다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아우라 마지다라고 하는 신은 선의 신으로서 최고의 신인데 이 최고의 신이 바로 나타내는 최고의 신을 나타내는 존재가 바로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불을 신성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의 일부가 나중에 중국에서도 좀 전파가 됐었거든요. 중국 쪽에서는 이걸 배화교, 즉 불에게 절을 하는 그런 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배화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로 그 선의 신과 악의 신의 전쟁터라고 보통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바로 선의 신이 이긴다고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서 되게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구세주로서의 누군가가 등장하는 그런 모습도 이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설화 안에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있고, 먼 훗날에 바로 이 아우라 마지다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 때 악의 신을 따랐던 무리들은 전부 다 뭐 지옥에 간다고 이런 말이 있다 보니까 마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최후의 심판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여기 같이 포함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되게 독특한 것은 근데 여기에서 바로 인간은 이 중에서 선의 신을 따라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선의 신이나 악의 신 둘 중에 하나를 따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됨으로써 여기 나와 있듯이 인간의 선택 의지를 존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1번 적혔습니다. 아우라 마지다 최고신 숭배. 동그라미 2번 불을 신성시합니다. 배화교라고도 하죠. 동그라미 3번 바로 선악의 대립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구세주가 이 종교 속에서 등장합니다. 동그라미 5번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6번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마지막 7번 인간의 선택 의지를 존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세계 종교들에게도 되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바로 특히 이제 서양 쪽에서의 종교라고 볼 수 있는 유대교, 그리고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등장하게 되었었던 빈칸이 적혔습니다. 크리스트교, 기독교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기독교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바로 이때 당시에 크리스트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와 천주교가 합친 것을 말합니다. 바로 크리스트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 크리스트교와 다른 종교에게도 영향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바로 빈칸을 적혔습니다. 이슬람교의 등장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기 바랍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이 아우라 마즈다의 상징이 어떤 새처럼 날아다니는 뭔가가 무슨 어떤 상징이 있죠. 교과서 197페이지 보면 봐보세요. 이거 정말 아름답죠. 이거 보고서 선생님 이거 처음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네요. 이 상징 자체가. 그래서 이 시대 때의 이 페르시아의 문화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빈칸들 다 채워주고 밑줄 같은 거 다 잘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반드시 TAA 노트 잘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사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역사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것을 이해를 하면서 외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지 않고 달달 외우기만 하면 한 3개월 안에 다 까먹어요.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갔을 때도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역사 수업은 여러분들이 항상 배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헛수고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주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